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장. 토끼 굴로 내려가다. 앨리스는 언덕에서 하는 일도 없이 언니 옆에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한두 번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그건 그림도 대화도 전혀 없는 책이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뭐하러 보지? 그래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일어나서 데이지 꽃을 꺾어 목걸이를 만들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하고. 그때 갑자기 눈 빨간 흰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을 달려갔다. 이건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앨리스는 토끼가 이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다지 비정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끼가 정말로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확인하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걸 보고 나서는 앨리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여태껏 한 번도 조끼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은 토끼도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호기심에 불타서 토끼를 쫓아 들판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산 울타리 밑에 있는 커다란 토끼 굴 속으로 쏙 들어가는 토끼를 겨우겨우 따라잡았다. 앨리스는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지체 없이 토끼를 따라갔다. 토끼굴은 얼마쯤 터널처럼 똑바로 뻗어가다가 갑자기 푹 꺼졌다. 바닥이 너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앨리스는 미처 걸음을 멈출 틈도 없이 아주 깊은 우물 같은 곳으로 떨어졌다. 그 우물이 아주 깊거나 앨리스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떨어지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 볼 여유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우물의 양쪽 옆면도 살폈다. 찬장과 책꽂이들이 잔뜩 있었고 여기저기에 지도와 그림들이 못에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한 선반을 지나치면서 단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빈 단지였다. 앨리스는 단지를 던져버리지 못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나쳐가던 찬장 위에 어렵사리 얹어놓았다.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구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가족들이 나더러 굉장히 용감하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턴 집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아무 소리 말아야지.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질까? 앨리스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 지금까지 몇 미터나 떨어졌을까? 지구 중심 어딘가에 가까워지고 있을 텐데. 지구 중심이라면 아마 6,400km쯤이나 떨어진 곳일 텐데. 그래,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위도와 경도는 또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위도가 무엇인지, 경도가 무엇인지는 하나도 몰랐지만 멋지고 대단한 단어 같아서 그렇게 말해보았다. 앨리스는 곧 다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는 건 아닐까? 머리를 거꾸로 하고 걷는 사람들 사이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마 극척점 사람들이랬지. 앨리스는 대척점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극척점이라고 엉뚱하게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거야. 아줌마,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뉴질랜드예요? 그런 걸 묻는다고 그 아줌마가 나를 무식한 꼬마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아니, 안 물어볼래. 어딘가에 그 나라 이름이 쓰여 있을 거야.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에는 달리 할 일도 없어서 앨리스는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에 다이너가 나를 무척 보고 싶어 하겠지. 티타임에 누가 우유를 챙겨줘야 될 텐데. 우리 귀여운 다이너. 네가 여기서 나랑 함께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는 쥐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박쥐를 잡으면 되잖아. 박쥐는 쥐랑 무척 비슷하거든. 근데 고양이가 박쥐도 먹나? 이제 앨리스는 조금 졸리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꿈이라도 꾸듯이 고양이가 박쥐도 먹나? 고양이가 박쥐도 먹나? 하고 중얼대다가 몇 번인가는 박쥐가 고양이도 먹나?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둘 다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 어떤 걸 물으나 상관이 없었다. 앨리스는 깜빡 잠이 들었다. 다이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자, 다이너, 사실대로 말해봐. 박쥐를 먹어본 적 있어? 하고 묻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쿵쿵 하고 잔가지와 낙엽더미 위로 떨어졌다. 이제 떨어지기는 끝났다. 앨리스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위를 쳐다보았으나 머리 위는 어두컴컴했다. 앨리스 앞에 긴 통로가 또 하나 나타났고 아까 그 흰 토끼가 통로를 급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같이 달려갔다. 그리고 모퉁이를 막 돌면서 아, 내 귀와 수염아, 너무 늦었어. 하고 중얼거리는 토끼를 겨우겨우 따라잡았다. 앨리스는 토끼를 바짝 뒤쫓아 모퉁이를 돌았지만 토끼는 사라지고 없었다. 길고 천장이 낮은 홀이 나타났다. 천장에는 불을 밝힌 램프가 한 줄로 매달려 있었다. 홀을 빙 둘러서 문이 여러 개 나 있었는데 그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문마다 죄 조사하더니 풀이 죽어서 홀 가운데로 나와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했다. 갑자기 조그만 세발 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우선 그것이 어느 문 하나에 맞는 열쇠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같이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열쇠가 너무 작았다. 어쨌든 열쇠는 어느 문에도 맞지 않았다. 다시 한 바퀴 돌다 보니 조금 전까지는 못 보고 지나쳤던 낮은 커튼 뒤로 높이가 38cm쯤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 문에 자물쇠에 조그만 황금 열쇠를 끼워보니 대단히 기쁘게도 딱 맞았다. 앨리스는 문을 열었다. 그 문은 작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쥐구멍만한 통로였다.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이 어두컴컴한 방을 빠져나가 환한 꽃밭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이리저리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문으로는 머리도 들이밀 수 없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머리가 들어가도 어깨가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담. 아, 내 몸을 망원경처럼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시작하는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앨리스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작은 문 옆에 서 있어봤자 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아까 그 탁자에 다른 열쇠가 있거나 사람을 망원경같이 집어넣는 법이 쓰여있는 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탁자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병이 하나 놓여 있었고 병 목엔 커다란 글씨로 나를 마셔요 라고 예쁘게 적힌 종이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나를 마셔요는 무척 멋진 말이었지만 영리한 꼬마 앨리스는 당장 그대로 따라하진 않았다. 아니지, 먼저 독극물이라고 써있나 살펴봐야지. 앨리스는 아이들이 불에 댔다든가 흉측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든가 그 밖에도 다른 불쾌한 일들을 겪은 이야기가 나오는 재미있는 동화 몇 가지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 일들은 그 아이들이 빨갛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든가 손가락을 칼에 너무 깊게 베면 늘 피가 난다든가 하는 따위의 당연한 사실을 걸핏하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런 사실은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일러주고 있었다. 앨리스는 독극물이라고 쓰인 병에 담긴 것을 너무 많이 마시면 머지않아 탈이 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병에는 독극물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안심하고 맛을 보았다. 맛이 아주 좋았다. 그 약은 실제로 체리파이, 커스터드, 파인애플,
칠면조구이, 태피 버터를 발라 갓 구워낸 토스트를 합친 맛이 났다. 앨리스는 금세 병원에 든 것을 모두 마셔버렸다. 기분이 아주 이상하다. 내 몸이 망원경처럼 집어넣어지는 것 같아. 정말로 그랬다. 앨리스의 키는 25cm로 줄어 있었다. 앨리스는 이제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꼭 맞는 키가 되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혹시 키가 더 줄어들까 싶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시 기다렸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양초처럼 몽땅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양초가 꺼지고 나면 불꽃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해 보려고 했으나 그런 걸 본 기억조차 없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앨리스는 당장 정원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저런, 가엾은 앨리스. 문 앞까지 가서야 조그만 황금 열쇠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열쇠를 가지러 다시 탁자 옆으로 갔으나 이제 손이 닿지 않았다. 유리를 통해서 열쇠가 빤히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의 다리 하나를 타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 미끄러웠다. 가엾은 꼬마 앨리스는 마침내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일에 지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앨리스는 조금 날카롭게 자신을 타일렀다. 자, 그렇게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충고하겠는데 당장 이곳을 떠나. 앨리스는 대개 자신에게 아주 좋은 충고를 하는데 어떤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심하게 스스로를 꾸짖기도 했다. 한 번은 혼자서 크로케를 하다가 속임수를 쓰고는 주먹으로 자기 귀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 이 호기심 꾸러기의 아이는 자신이 두 사람인 척하는 걸 아주 좋아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인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 지금 난 품위 있는 한 사람이 되기에도 모자라잖아. 아래를 보니 탁자 밑에 작은 유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건포도로 나를 먹어요 라고 예쁘게 쓰여진 아주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그래, 먹어주지. 그렇게 해서 키가 더 커지면 열쇠를 집을 수 있고 더 작아지면 문 밑으로 기어나가면 돼. 어쨌든 정원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먹고 나서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 키가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머리 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키는 여전히 똑같았다. 물론 대개는 케이크를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앨리스는 비정상적인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평범한 일들은 참으로 재미없고 따분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마저 먹기로 했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2장 눈물 웅덩이. 앨리스는 소리를 질렀다. 점점 더 이상하는군.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제대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젠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처럼 몸이 펼쳐지고 있어. 잘 가라 봐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아, 가엾은 작은 발아. 이제 누가 너희들한테 신발이랑 양말을 신겨주지? 난 못할 텐데. 난 너무 멀리 있어서 너희들을 돌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지만 발들한테 잘못하면 안 될 텐데. 앨리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너희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겠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부츠를 사줘야지. 앨리스는 발에게 선물을 전해줄 방법을 생각했다. 우체부를 시켜서 배달해야겠다. 자기 발한테 선물을 보내면 얼마나 우스울까? 주소도 정말 이상하겠지. 벽난로시, 난로망구, 융단동, 앨리스의 오른발 귀하. 아이 참,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앨리스는 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실 앨리스의 키는 이제 2m 80cm가 넘었다. 앨리스는 얼른 조그만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 정원 문 쪽으로 달려갔다.
가엾은 앨리스. 앨리스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 한쪽 눈으로 정원을 내다보았다. 이제 아까보다 더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졌다. 앨리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너같이 큰 애가 징징대다니 경고하는데 당장 뚝 그쳐. 그러나 앨리스는 계속해서 울어 결국 눈물을 몇 양동이나 쏟아냈다. 앨리스 주변에는 9cm 깊이의 웅덩이가 생겨나 홀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갔다. 조금 뒤에 멀리서 후다닥 뛰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앨리스는 얼른 눈물을 닦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까 그 흰 토끼가 돌아오고 있었다. 토끼는 멋지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흰 키드 가죽 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면서 중얼거렸다. 아,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이런 내가 늦게 가면 펄펄 뛸 텐데. 앨리스는 몹시 절망적이었던 터라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토끼가 가까이 다가오자 겁먹은 목소리로 나지게 말했다. 여보세요. 토끼는 너무 놀란 나머지 흰 키드 가죽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앨리스는 장갑과 부채를 주워들었다. 방 안은 무척 더웠다. 앨리스는 부채로 땀을 식히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오늘은 정말 별난 일만 생기네. 어제만 해도 보통 때나 다름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가 달라졌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가 달랐던가? 기분이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은 지금의 나는 누구인 거지? 아, 이건 대단한 수수께끼다. 앨리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모두 떠올리며 자기가 혹시 그중 한 아이로 변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에이다는 분명히 아니야. 걔 머리는 아주 긴 곱슬인데 내 머리는 그렇지 않거든. 메이블도 아니야. 난 별걸 다 아는데 걔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게다가 걔는 걔고 나는 나잖아. 그리고 아이 참, 이 수수께끼는 정말 너무 어렵다. 내가 알고 있던 걸 그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 자, 45는 12, 46은 13, 47은 이렇게 하다간 언제 20까지 갈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구구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질이나 해보자. 파리의 수도는 런던, 로마의 수도는 파리, 로마는 아니야, 이건 전부 틀렸어. 난 메이블로 변한 게 틀림없어. 그럼 부지런한 꼬마 그거나 외워볼까? 앨리스는 공부 시간에 하듯이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그 시를 외우려고 했으나 이상하게 쉰 목소리가 나오고 단어들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꼬마악어 한 마리가 빛나는 꼬리를 손질하고 나일강의 물로 황금 비늘을 한 장 한 장 씻어요. 꼬마악어는 환하게 웃으며 앞발을 공손하게 내밀고 부드럽게 웃음 짓는 입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맞아들여요. 가엾은 앨리스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것도 분명히 틀렸을 거야. 난 정말 메이블이 됐나 봐. 그럼 오두막집에서 살아야 되고 장난감도 없고 게다가 죽었다 하고 공부만 해야 되잖아. 아니야,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정말 메이블이라면 난 그냥 여기에서 살 거야. 사람들이 이 속에다가 고개를 디밀고 얘야 어서 올라와 해도 그냥 올려다보면서 내가 누군데요? 그걸 먼저 말해줘야죠. 내가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군가가 될 때까지 여기 이 아래서 살 거예요. 하고 대답해야지. 하지만 아휴. 앨리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이 안을 들여다봐 준다면 정말 좋겠다. 여기 혼자 있는 건 너무 지겨워.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문득 손을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어느새 아까 토끼가 떨어뜨리고 간 조그맣고 흰 키드 가죽 장갑 한 짝을 끼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내가 다시
작아지고 있어. 앨리스는 일어나서 탁자로 가서 키를 쟀다. 이때의 키는 어림잡아 60cm쯤이었는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곧 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손에 쥐고 있는 부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얼른 부채를 내던졌다. 하마터면 몸이 아예 없어져 버릴 뻔했다. 겨우 살았잖아.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잔뜩 겁이 났지만 아직 자기 몸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중얼거렸다. 오, 이제 정원으로 나가봐야지. 앨리스는 있는 힘껏 뛰어서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맙소사, 작은 문은 다시 잠겨 있었고 조그만 황금 열쇠도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갈수록 태산이군.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건 정말 처음이야. 이건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발이 쭉 미끄러져 첨벙 하고 소금물에 턱까지 빠져버렸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바다에 빠진 줄 알고 혼잣말을 했다.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지? 앨리스는 딱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영국의 모든 해변은 모두 바닷속에 타리차가 여러 대 늘어서 있고 아이들이 나무삽으로 모래를 파고 방갈로가 줄지어 서 있고 그 뒤로는 철도역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건 앨리스가 2m 80cm였을 때 흘린 눈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눈물 웅덩이였다. 앨리스는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헤엄을 치며 말했다. 그렇게 많이 울지 말걸. 그 벌로 이제 내 눈물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별난 일이겠지. 하긴 오늘은 모든 게 별난 날이니까. 바로 그때 웅덩이 저쪽에서 뭔가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뭔가 알아보려고 그쪽으로 헤엄쳐 갔다. 처음에 앨리스는 그것이 해마나 하마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기억해내고 곧 그건 자기처럼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 쥐한테 말을 걸어도 별 수 없겠지? 여기선 모든 게 비정상이니까 저 쥐가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말을 걸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앨리스는 쥐에게 말을 걸었다. 오, 쥐야, 넌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니? 쥐야, 이 웅덩이에서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는 것도 정말 질렸어. 쥐는 좀 의아한 눈초리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쥐가 작은 눈으로 자기한테 윙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걸 보니까 정보광 윌리엄을 따라온 프랑스 쥐인가 보다. 앨리스는 다시 물었다. 위에 마샤뜨? 불어로 내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라는 뜻이었다. 이건 앨리스의 불어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쥐는 갑자기 물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것 같았다. 앨리스는 가엾은 동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미안해서 얼른 소리쳤다. 아, 미안해. 네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 잊었어. 쥐는 성난 소리로 날카롭게 외쳤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가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니? 앨리스는 달래는 어조로 말했다. 글쎄 아마 안 좋아할 거야. 너무 화내지 마. 그렇지만 너한테 우리 고양이 다이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이노를 보면 너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다이노는 정말 귀엽고 얌전한 고양이거든. 앨리스는 천천히 웅덩이를 헤엄쳐 다니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이노는 불가에 앉아서 정말 멋지게 가르랑거리기도 하고 앞발에 침을 묻혀서 세수를 하기도 해. 게다가 안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고 포근한지 몰라. 그리고 쥐잡기에는 완전 선수란다. 미안해. 앨리스는 쥐가 털을 잔뜩 곤두세우는 걸 보고 정말로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소리를 질렀다. 고양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그만두자.
쥐는 꼬리끝까지 벌벌 떨면서 소리쳤다. 우리라니. 내가 그런 걸 화제로 삼아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양이를 싫어해. 심술궂고 상스럽고 천한 것들이니까. 다신 내 앞에서 그 이름도 들먹거리지 마. 앨리스는 화제를 바꾸고 싶어서 서둘러 말했다. 정말로 다시는 안 할게. 그럼 너 강아지는 좋아하니? 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사는데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조그맣고 반짝이는 눈을 지닌 테리어 종이야. 게다가 길고 곱슬곱슬한 갈색 털. 그 강아지는 뭘 던지면 가서 물어오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저녁을 달라고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 그 강아지는 어떤 농부 아저씨네겐데 그 아저씨 말로는 100파운드 값은 나갈 거래. 쥐란 쥐는 모두 잡아 없앤대나. 앨리스는 슬픈 어조로 외쳤다. 아이고, 내가 또 네 기분을 상하게 했나 봐. 쥐는 요란하게 물을 튀기며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다. 앨리스는 부드럽게 불렀다. 귀여운 쥐야, 다시 돌아와줘. 네가 싫다면 다시는 강아지나 고양이 얘기는 절대 안 할게. 쥐는 이 말을 듣고 몸을 돌려서 천천히 앨리스에게로 헤엄쳐 왔다. 쥐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무트로 나가자. 가서 내 이야기를 해줄게. 그럼 내가 왜 고양이와 강아지를 싫어하게 됐는지 알게 될 거야. 무트로 나가기에 딱 알맞은 때였다. 그동안의 새와 다른 동물들이 웅덩이로 빠져드는 바람에 주변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속에는 오리, 도도새, 진홍앵무, 새끼 독수리, 그리고 그 밖에도 신기한 동물들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앨리스가 앞장섰고 동물들도 모두 무트로 올라왔다. 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그들은 무트로 나와서 정말 별난 몰골로 모여 있었다. 새들의 깃털은 땅에 끌려 더럽혀져 있었고 나머지 동물들의 털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모두 물에 젖어서 시무룩하고 불쾌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맨 먼저 해결할 문제는 어떻게 몸을 말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다. 조금 뒤에 앨리스는 그들과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제로 진홍앵무와는 꽤 길게 토론을 벌였는데 진홍앵무는 결국엔 토라져서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 앨리스는 진홍앵무가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그 말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진홍앵무가 나이를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토론은 중단되었다. 이윽고 그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쥐가 말했다. 모두 앉아서 내 말을 들어. 내가 곧 너희를 건조시켜 줄 테니까. 그들은 모두 곧장 둥글게 둘러앉았다. 앨리스는 빨리 몸을 건조시키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것 같아서 조급한 눈길로 쥐를 바라보았다. 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다들 준비됐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건조한 이야기야. 모두 잘 들어. 정보광 윌리엄은 금세 교황의 후원을 받아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던 영국인을 복속시키고 정복과 약탈을 일삼았어. 머시아와 노선브리아 왕국의 공작이었던 에드윈과 모카는 진홍앵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휴. 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물었다. 뭐라고? 네가 그랬니? 진홍앵무는 얼른 대답했다. 난 안 그랬어. 쥐가 말했다. 난 네가 그런 줄 알았어. 그럼 계속할게. 머시아와 노선브리아 왕국의 공작인 에드윈과 모카는 윌리엄 편을 들었고 애국심에 불타있던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겐드도 그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 오리가 말했다. 뭘 발견했다고? 쥐는 약간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걸 발견했다니까 너도 그게 뭔지 알잖아.
오리가 말했다. 내가 발견했으면 그게 뭔지 잘 알지.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이라면 대개 개구리나 지렁이기 십상이고, 내 말은 대주교가 발견한 게 뭐냐는 거야. 쥐는 질문을 애써 무시하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에드거 애슬린과 윌리엄을 같이 만나 왕위를 수여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발견했어. 윌리엄은 처음엔 겸손했지. 그러나 윌리엄의 부하인 노르만인들은 오만해서. 쥐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예, 이제 좀 나아지고 있지? 앨리스는 풀죽은 투로 대답했다. 아직도 축축해. 그 얘긴 전혀 나를 건조시켜주지 않는 것 같은데. 도도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회의를 폐회하고 당장 좀 더 강력한 처방을 위해서 즉각적인 방책을 찾아보자. 꼬마 독수리가 말했다. 쉬운 말로 해요. 난 그렇게 긴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내 생각엔 당신도 별 수 없을 것 같은데. 꼬마 독수리는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고 다른 새 몇 마리는 대놓고 킥킥거렸다. 도도새는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몸을 건조시키기에는 코커스 경주가 가장 좋다는 거였어. 앨리스가 물었다. 코커스 경주가 뭔데? 앨리스는 코커스 경주가 뭔지 궁금하진 않았다. 하지만 도도새가 누군가가 코커스 경주가 뭐냐고 물어오길 바라는 것처럼 말을 멈추고 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도도새가 말했다. 그건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도도새는 우선 땅에 원 모양의 경주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서 동물들을 군데군데 늘어서게 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출발! 하는 신호도 없이 그저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쉬고 싶으면 쉬라고 했다. 그러니 당연히 경주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반 시간쯤 뛰어서 모두 몸이 바짝 건조해졌을 때쯤에 갑자기 도도새가 외쳤다. 경주 끝! 그들은 모두 도도새를 에워싸고 헐떡거리며 물었다. 근데 누가 이겼지? 그건 도도새도 엄청나게 궁리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도도새는 한동안 손가락을 이마에 대고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다. 모두 이겼으니까 모두 상품을 타야 돼. 선수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누가 상을 주지? 도도새는 한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켰다. 그야 물론 쟤지. 모두 곧장 앨리스를 둘러싸고 어수선하게 떠들어댔다. 상품! 상품!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다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컴핏 상자를 꺼내어 상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한 선수 앞에 딱 하나씩 돌아갔다. 쥐가 말했다. 쟤도 상품을 받아야지. 도도새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리고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네 호주머니에 뭐가 또 들어있니? 앨리스는 슬프게 대답했다. 골무 하나뿐이야. 도도새가 말했다. 그걸 이리 줘. 그들은 다시 앨리스 주위로 모여들었다. 도도새는 엄숙하게 골무를 수여하며 말했다. 이 우아한 골무를 수락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연설이 끝나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앨리스는 이 모든 게 몹시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그들이 너무나 진지해서 차마 웃을 수 없었다. 게다가 달리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앨리스는 순진하게 한껏 엄숙하게 쳐다보면서 한 발을 조금 뒤로 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그리고 골무를 받았다. 다음은 컴핏을 먹을 차례였다. 이 일 때문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큰 새들이 컴핏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댔고 작은 새들은 컴핏이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 주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다 정리되었다. 그리고 모두 다시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쥐에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라댔다. 앨리스가 말했다. 네 이야기를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쥐가 또 화를 낼까봐 아주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왜 고와 강을 싫어하는지도. 쥐는 앨리스 쪽으로 돌아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슬픈 이야기야. 앨리스는 경의에 찬 눈으로 쥐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꼬리가 굉장히 길구나. 근데 꼬리가 왜 슬프다고 하니? 그리고 앨리스는 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줄곧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다. 앨리스가 쥐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분노의 여신이 집안에서 쥐와 맞닥뜨렸지. 분노의 여인은 쥐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 나랑 같이 재판소에 가자. 내가 너를 고소하겠다. 어서. 거부해봤자 소용없다. 우린 널 꼭 재판에 붙이고 말 거니까. 난 오늘 아침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단 말씀이야. 쥐는 그 망나니에게 말했지. 여신님, 배심원도 판사도 없는 재판은 공연한 헛수고가 아닐까요? 늙고 교활한 분노의 여신이 말했지. 내가 바로 배심원이고 판사다. 내가 이 사건을 맡아 너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쥐는 앨리스를 호되게 나무랐다. 야, 너 안 듣고 있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앨리스는 매우 겸손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너 5번 꼬부라졌지? 쥐는 몹시 화가 나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난 안 그랬어. 앨리스가 말했다. 매듭이라니. 영어에서 아니다라는 말과 매듭이라는 말은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었다. 늘 남을 잘 돕는 앨리스는 걱정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풀어줄게. 난 그따위 짓은 안 해. 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서 지금 날 모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쥐는 벌떡 일어서서 저쪽으로 가버렸다. 가엾은 앨리스는 간청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넌 정말 성질이 급하구나. 쥐는 대꾸도 하지 않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앨리스는 쥐를 불렀다. 제발 돌아와서 얘기를 마저 해줘. 다른 동물들도 모두 함께 외쳤다. 그래, 빨리 해줘. 그러나 쥐는 짜증스럽게 고개만 젓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쥐가 아주 사라지자 진홍앵무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 있기 싫다니 정말 안타깝구만. 늙은 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딸에게 말했다. 아, 얘야. 너도 성미가 급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어린 개는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굴도 엄마의 잔소리를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앨리스는 딱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외쳤다. 다이너가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당장 저 쥐를 붙잡아 왔을 거야. 진홍앵무가 물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다이너가 누군지 물어봐도 되니? 앨리스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앨리스는 늘 자기 고양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다이너는 우리 고양이야.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쥐를 잘 잡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너도 우리 고양이가 새를 잡는 것을 보면 좋을 텐데. 글쎄, 새가 눈에 띄기만 하면 붙잡아서 꿀꺽 삼킨단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눈에 띄게 술렁거렸다. 새 몇 마리는 곧장 자리를 떴고 늙은 까치 한 마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사리며 말했다. 난 이제 정말 집에 가봐야겠다. 밤 공기를 쐬면 목에 해롭거든. 카나리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 카나리아들을 불러 모았다. 가자, 얘들아.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떠나갔고 곧 앨리스 혼자만 남았다. 앨리스는 우울하게 중얼거렸다. 다이너 얘기를 하지 말걸. 이 아래에서는 아무도 다이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다이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고양이야. 아, 귀여운 다이너.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가엾은 앨리스는 너무도 외롭고 슬픈 나머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조금 뒤에 멀리서 다시 빠르게 걷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앨리스는 쥐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돌아오고 있기를 바라며 그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4장 토끼, 꼬마 비를 내려보내다. 그것은 흰 토끼의 발소리였다. 토끼는 뭘 잃어버렸는지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천천히 깡충거리며 되돌아왔다. 앨리스는 토끼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공작 부인, 내 가여운 발, 내 털과 내 수염. 공작 부인이 날 처형시키고 말 거야. 이건 족제비는 족제비라는 것만큼 확실한 걸 거야. 내가 그걸 어디다 떨어뜨렸더라. 앨리스는 순간적으로 토끼가 부채와 흰 키드 가죽 장갑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하게도 그걸 찾아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러나 장갑과 부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앨리스가 눈물 웅덩이에 빠진 뒤로 모든 게 변했고 유리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커다란 홀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토끼는 금세 주변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앨리스를 발견하고 성난투로 소리쳤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장갑하고 부채를 가져와. 어서, 당장! 앨리스는 뛰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자기 하는 줄 아나 보지?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우선 장갑이랑 부채를 갖다 주는 게 좋겠다. 찾을 수만 있으면 말이야. 앨리스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아담한 집 앞에 도착했다. 문에 흰토끼라는 이름이 새겨진 밝은 노쇠 문패가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노크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메리앤과 마주쳐서 장갑과 부채를 찾지도 못하고 쫓겨날까봐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앨리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토끼의 심부름을 하다니 정말 별난 일이네. 이러다가 이 다음엔 다이너의 심부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앨리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양, 빨리 와서 산책하러 나갈 준비를 해요. 곧 갈게요, 유모. 하지만 다이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 쥐구멍을 지켜야 돼요. 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앨리스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다이너가 사람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면 다이너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그치? 앨리스는 작고 깔끔한 방으로 들어섰다. 창가에 탁자가 놓여있고 탁자 위에 부채 하나와 작고 하얀 키드 가죽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었다. 부채와 장갑 한 켤레를 집어들고 방을 나오다 보니 거울 옆에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쓰인 꼬리표는 없었지만 앨리스는 코르크 마개를 열고 병을 입에 갖다 대며 중얼거렸다. 뭘 먹거나 마실 때마다 뭔가 재밌는 일이 꼭 생겼잖아. 이 병에 든 것도 그런지 시험해 봐야겠다. 이게 키를 다시 키워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작은 것도 이제 진짜 지겨워. 앨리스가 바라던 일은 생각보다 빨리 실제로 일어났다. 병 안에 든 액체를 반도 마시기 전에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고개가 부러지지 않도록 얼른 몸을 낮춰야 했다. 앨리스는 얼른 병을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커지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도 문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야. 아유, 조금만 마실걸. 가엾은 앨리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서 금방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됐다. 조금 뒤에는 그럴 공간조차 없어서 한쪽 팔꿈치는 문에 대고 다른 팔로는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드러누운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키가 자라자 마지막 수단으로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한쪽 발은 굴뚝으로 내밀어야 됐다. 앨리스는 그런 자세를 하고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 너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나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도 조그맣고 신기한 병 안에 든 액체의 효과가 거기서 멎어서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방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물론 앨리스는 슬픔에 잠겼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 집에선 키가 줄거나 늘지도 않았고 쥐나 토끼의 심부름을 할 필요도 없었지. 그 토끼굴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어. 하지만 뭐 이런 인생도 재미는 있어. 앞으로 나한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화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일들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 내 얘기가 책으로 나올 만도 한데. 진짜 그래. 이 다음에 크면 내가 한 권 써야겠다. 하지만 이미 나는 다 커버렸는걸. 앨리스는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어쨌든 여기에서 더 이상 클 자리가 없어. 앨리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영영 지금보다 더 늙진 않겠지? 그건 영영 늙은 여자가 안 되는 건 그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맨날 공부해야 되잖아. 그건 진짜 싫다. 그리고 스스로 해답을 내렸다. 아유, 멍청한 앨리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니? 아니, 앉아있을 자리도 없는데 책은 어디다 놓겠어. 앨리스는 이 편이 되었다가 저 편이 되었다가 하며 마치 대화를 하듯이 혼자서 떠들어댔다. 잠시 후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대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메리앤, 빨리 장갑을 갖다 달라니까. 그러더니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토끼보다 1000배는 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겁에 질려 집 전체가 흔들거리도록 몸을 떨었다. 토끼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데도 말이다. 토끼는 곧장 2층으로 올라와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밀어서 열게 되어 있고 앨리스가 팔꿈치로 문을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토끼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럼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구만.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렇게는 안 될걸. 앨리스는 토끼가 창문 바로 아래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손을 펴서 휙 저었다. 손에 잡힌 건 없었지만 작은 비명 소리와 누군가 떨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로 짐작하건대 토끼가 오이 재배통 같은 데로 떨어진 것 같았다. 곧이어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끼의 목소리였다. 팻! 팻! 어딨나? 그러자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를 캐고 있습니다, 주인님. 토끼는 화난 어조로 말했다. 사과를 캐고 있다니. 빨리 어서 와서 여기서 나를 좀 꺼내줘. 그런데 팻, 저 유리창으로 나와 있는 건 뭐지? 내 팔입니다, 주인님. 팔이라니 바보야. 저렇게 큰 팔이 어딨어? 아유, 유리창이 꽉 찰 정도로 큰 팔이 어딨냐고. 그건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어쨌거나 저건 팔입니다. 뭐가 됐든 저기 있을 것이 못돼. 빨리 가서 끌어내. 그 뒤로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네, 그건 곤란한데요, 주인님. 정말이요. 시키는 대로 해, 이 겁쟁이야. 하는 따위의 속삭임만 간간히 들려왔다. 마침내 앨리스는 다시 한번 손을 쫙 펴서 휙 저었다. 이번에는 2가지 비명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고 유리 깨지는 소리도 더 시끄럽게 들려왔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오이 재배통이 많은가 봐. 이제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까? 나를 이 창문에서 끌어내려는 거라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서 앨리스는 한동안 기다렸다. 이윽고 작은 수레바퀴가 덜컹대는 소리와 여럿이 한꺼번에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다리 하나는 또 어딨지? 하나밖에 안 가져왔잖아. 빌이 사다리를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 빌, 그걸 이리 가져와. 이쪽 구석에 세워봐. 아니야, 먼저 사다리 둘을 묶어야겠어. 아직 반도 안 닿았어. 그 정도면 돼. 별거 아니야. 빌, 여기 이 끈 좀 잡아줘.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헐거운 슬레이트 조심해. 떨어진다. 아래 머리 조심해. 이제 누가 하지? 빌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굴뚝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 난 안 돼요. 네가 들어가. 난 절대로 그건 못해. 빌더러 내려가라고 해요. 어이, 빌. 주인님이 자네더러 굴뚝으로 들어가라시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이제 빌이 굴뚝 속으로 들어오겠구나. 그치? 아니, 빌한테 모든 걸 떠맡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난 빌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이 벽난로는 정말 좁구나. 하지만 빌을 조금 내차 볼 순 있겠지. 앨리스는 발을 굴뚝 속으로 한껏 밀어넣고 작은 동물이 굴뚝을 긁으며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빌이구나. 앨리스는 발을 힘껏 내차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저기 빌이 떨어진다! 하고 여럿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토끼 혼자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빨리 가서 잡아! 저 울타리 옆으로 떨어진다! 한순간 잠잠하더니 여럿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좀 받쳐. 저기 브랜디 좀 가져와. 숨이 막히면 안 돼. 여보게 좀 어떤가?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보게. 흐느끼는 소리가 가냘프고 조그맣게 들려왔다.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훨씬 나은데요.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와요. 도깨비 상자 같은 것이 튀어나와서 꽃불을 쏘듯이 나를 공중으로 날렸다는 것밖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이 말했다. 그래, 정말 날더구만. 토끼가 말했다. 집에 불을 지르는 수밖에 없겠군. 앨리스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다이너를 부를 거야? 순간적으로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이제 어쩔 셈이지? 저것들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쓴다면 지붕을 걷어내면 될 텐데. 조금 뒤에 다시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선 한 수레만 해봐. 웬 한 수레?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이어 작은 조약돌들이 비처럼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다. 조약돌 몇 개가 앨리스의 얼굴에 맞았다. 내가 이걸 가만두나 봐라. 앨리스는 혼잣말을 하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두는 게 신상에 좋을걸? 다시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놀랍게도 바닥으로 떨어진 조약돌들이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해 있었다. 앨리스는 멋진 생각을 해냈다. 이 케이크를 하나 먹으면 틀림없이 내 키가 변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커질 수는 없으니까 작아질 게 틀림없어. 케이크 하나를 꿀꺽 삼키자마자 기쁘게도 당장 키가 작아지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문을 빠져나갈 정도로 키가 작아지자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에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있었다. 동물들 한가운데에는 가엾은 꼬마 도마뱀 빌이 기니피그 2마리에게 안겨서 병에 담긴 것을 마시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마자 동물들이 몽땅 몰려들었으나 앨리스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서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으로 숨었다. 앨리스는 숲속을 거닐면서 중얼거렸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원래 내 키를 되찾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야 돼. 그래, 그게 가장 멋진 계획이야.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멋진 계획이었고 아주 말끔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듯했으나 그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앨리스는 초조한 마음으로 나무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다가 머리 위에서 날카롭게 짖는 작은 소리에 급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앨리스를 내려다보면서 힘없이 앞발을 뻗어 앨리스를 만지려 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어르는 투로 말했다. 가엾은 것. 그리고 휘파람을 불려고 했다. 그러나 문득 이 강아지가 배가 고픈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왈칵 겁이 났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른다고 해도 강아지한테 잡아먹힐 터였다. 앨리스는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작은 막대기 하나를 집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강아지는 좋아라 짖으며 얼른 공중으로 뛰어올라 막대기로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강아지가 덮칠까봐 큰 엉겅퀴 뒤로 숨었다. 앨리스가 앞으로 나오자 강아지는 또 막대기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막대기를 물려고 몸을 납작하게 바닥에 붙였다. 앨리스에게 이건 마치 말과 장난하는 것 같았다. 강아지한테 밟힐 것 같으면 얼른 엉겅퀴 뒤로 숨곤 했으니까. 그러나 강아지는 줄곧 거칠게 짖어대며 막대기를 물려고 조금 뛰어왔다가 물러나고 또 뛰어왔다 물러나기를 거듭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혀를 빼물고 반쯤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며 저쪽에 주저앉았다. 앨리스는 이때다 싶어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도록 뛰었다. 앨리스는 미나리아 제비에 기대서서 그 이파리를 하나 따서 부채질하면서 땀을 식혔다. 하지만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어. 내가 이렇게 작지만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참, 키를 다시 키워야 한다는 걸 깜빡 잊을 뻔했네. 다시 키를 키우는 방법은 뭘까? 뭔가를 마시거나 먹어야 될 텐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문제야.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건 대단한 문제였다. 주변에 있는 꽃과 풀잎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상황에선 어느 것 하나도 먹거나 마실 게 아닌 것 같았다. 앨리스 바로 옆에 거의 앨리스만큼 키가 큰 버섯이 있었다. 앨리스는 버섯의 아래와 양옆과 뒤를 살펴보고 나서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발 뒤꿈치를 들어 몸을 쭉 펴고 버섯 꼭대기를 살펴보다가 커다랗고 파란 애벌레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애벌레는 버섯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앨리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아주 태평하게 수연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